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리나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무대에 서봅니다. 그동안 학교만 운영하다가 제 양력을 소개받아서 아시겠지만 저는 새만금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새만금을 사랑하고 새만금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군산 시민이 다 새만금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이신 겁니다. 새만금이 91년도에 시작할 때, 지금부터 32년 전이죠. 그때 제가 청와대 지방행정을 담당하면서 노태우 대통령 기공식을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또 제가 유정군 지사 시절에 도의 기획관리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 환경단체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새만금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20명 대 20명, 40명으로 구성해서 근 1년 동안 겪는 끝에 20명은 환경단체에 추천했고 20명은 저희 도에서 개발을 주장한 측에서 추천했는데 21대 19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 당시 이한동 총리께서 추진을 결정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05년도에 이 새만금의 그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질 때 거대한 그 급류 속에서 마지막 흙을 담으면서 물을 막았을 때 강현욱 지사께서 계실 때 제가 부지사로서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그 공직을 그만두고 이제 군장대학교 운영하고 지금 학교 사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에 깊은 관심이 있는데 지금 좀 새만금이 거의 완성돼 가지고 남북도로가 이번 7월에 완성되고 동서도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또 이번 8월에 전 세계에 4만 2천 명 정도의 학생이 잼버리 대회에서 이 새만금을 방문합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새만금 가시면 방조제뿐 아니고 남북도로하고 이 동서도를 다니면서 새만금의 그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새만금은 군산과 더불어서 큰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김제에서 동서도로는 김제 것이다. 또 새만금 신항만의 방파제가 완성이 됐는데 방파제도 김제 것이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벌어진 싸움의 배경과 그동안의 흐름을 시민들께서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 대응 논리, 그 땅은 동서도로는 군산시 것이다. 군산시의 지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같이 서로 검토해보고 그럼 과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새만금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그 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과 군산시 행정구역에 대해서 그동안 두 번째는 군산시 대응 논리를 보고 세 번째는 군산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새만금 신항만, 아시죠? 고군산군도. 여기 가면은 신시 배수관문이 있고, 이 신시 배수관문부터 김제를 거쳐가지고 전주로 가는 동서도로가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이 동서도로와 만경709, 여기까지를 김제시에서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중앙분쟁조정위에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항만에 보면은 이 항만을 이 파도로부터 보호해서 방파제를 만듭니다. 방파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방파제와 어선 보호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요것을 김제시에서 지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여도거든요. 요거는 비안도입니다. 다 유인도, 우리 군산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신항만은 이 두리도라고 이 섬을 연결시켜서 섬 형태로 지금 항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항만이 3조 5천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이 신항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새만금 지역이 거대한 사업을 벌릴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방파제가 군산 구역에 안에 있을 불구하고 김제를 달라고 합니다. 이 두 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좀 군산을 방문했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논리를 알아가지고 우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해상 경계선에 안주했던 면이 있습니다. 해상 경계선. 그러니까 자치단체 구역은 주민하고 자치권과 함께 이 공간적 범위가 필요한데, 공간적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해상 경계도는 1918년 지형도하고 1974년 국가 기본도를 해상 경계선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데, 한번 보시면 옛날 18년도에도 해상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력도가 군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김제는 여기까지 경계선이고 부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위도인데요. 그 다음에 1974년도에는 이제 빨간 선이 해상 경계선. 그 다음에 역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해상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1980년대 국토지리정보원에도 신항을 표시하고 이 빨간 선이 군산의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됐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2008년이면 그리 먼 과거가 아니죠. 2008년도에도 이 군산과 김제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도 이 신항과 이 새만금 내부 지역이 군산으로 획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군산 시민들은 새만금이 당연히 이 해상 경계선 안은 군산 거니까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2009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매립지는 당의 지방자치단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 했기 때문에, 관할구역은 아까 보시다시피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다 관할구역이 있었던 겁니다. 경계선이. 근데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립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다를 매립할 때, 강을 매립할 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매립을 한 땅은 해상 경계선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할 때는 뭐 매립 면허 관청이면 새만금은 매립 면허를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새만금 매립 면허를 농림해양수산부가 갖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지로 조성하기 위한 땅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명시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행정안전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10년도에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잠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4호, 3호, 2호, 1호 방조제로 구분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4호, 3호 방조제를 농림부 장관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다.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건 군산시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 지금 고군산군도가 있고, 뭐 당연히 이건 뭐 이의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때 김제하고 부안에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4호와 3호 방조제는 군산시 것이다 하고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판결의 판결문을 보시면 이 만경강 위원은 당연히 군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만경강과 김제시 밑에 동진강 쪽은
여기는 A지구, B지구, C지구 해가지고 여기는 김제에 속한다. 여기는 부안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3호, 4호는 당연히 군산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제에서 2호를 김제 것이라고 주장해서 중앙분쟁 조정이 올린 겁니다. 2013년도 얘기입니다. 또 1호는 부안군에서 여기까지는 부안이다. 좀 보시다시피 이만큼은 부안으로 가는 게 적합하지 않겠어요? 근데 김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것 전체를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이 동서도로가 김제에 집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2호 방조제, 1호 방조제에 대해서 군산시가 이의를 제기해서 2015년도에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결국은 2021년까지 갑니다. 이 사건이. 2021년은 작년, 재작년 얘기입니다.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그쪽에서 판결문의 그 기준을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6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대법원 행정구역 결정의 판단 기준은 첫째, 매립지의 토지 이용이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 또 인접 지자체와 연결돼야 된다. 또 거리니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고 기반 시설에 설치하고 행정 서비스를 누가 제공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 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이 어디에 있느냐. 또 공유수면 상실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상실되느냐. 그걸 보상하는 차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매립 사업을 고려해서 행정부에 결정한다 하면서 이 대법원에서 이런 기준하에 3호, 4호는 군산, 2호는 김제, 1호는 부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 중에서 이 방조제만 이렇게 관할구역을 정해놓고 이 안의 것들은 관할구역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부안에서, 김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동서도로와 이쪽에 만경 7공구인데 여기 가면 이제 신포라는 항구였습니다. 신포. 옛날에 김제에 그 조그만 그 포구였는데 김제에서는 여기가 맥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땅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또 아셔야 됩니다. 군산시의 대응 논리는 첫째, 지리적 특성, 대법원 판결 기준에 나와 있죠. 지리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보시면 여기 문여도하고 비안도 사이에 있는 방파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당시 2호 방조제를 김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 새만금 신항은 이것도 김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를 군산에서 피니까 이 새만금 신항은 사실은 군산항이 매년 토사가 퇴적돼 가지고 준설하지 않으면 배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수심이 20m가 넘어요. 준설하지 않아도 거대한 배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은 이 방조제를 김제로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가지정 무역항인 새만금 신항은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김제가 이걸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판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가력도라고 있습니다. 가력도도 이게 사실은 군산 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뭐 이건 무인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받아들이지 않고 하여간 여기를 이 김제로 판결해 놓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 새만금은 이제 서서히 이제 조성이 되고 땅이 드러나면서 1권역은 우리 군산공항 앞에 새만금 신공항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60만 평의 산업단지가 있어요. 여기에 좀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GM 뉴 머티리얼스라고 중국에서 최고의 2차 전지 배터리 전구칩 제조업체가 한국 일로 들어왔어요. 들어온다고 협정식을 맺고 곧 착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등 많은 업체가 좀 미래 산업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또 아니면 이제 농생명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고, 여기를 그동안 군산에서 많이 관리했고, 또 이 권역은 이 고군산군들 포함하고 신항만이 있고, 여기가 지금 이 수변도시라 해가지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금 조성하면서 이것을 조만간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 영상을 띄워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복합용지 여기까지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다 이 군산과 연결시켜주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이 항만, 철도, 공항, 항만, 군산, 여기 지금 산업단지 들어온 공장들의 제품이 항만을 통해 나가고 있고, 신항만이 조선될 때까지는 이 우리 군산 산업단지와 군산 항만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항이 있고, 남북 이측도로가 군산의 관할로 되어 있고, 이게 다 지금 군산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지, 김제하고는 같이 연결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수도니 통신이니 전기니 가스니 다 지금 군산에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형 병원도 그렇고 뭐 국립대학, 뭐 국가기관, 뭐 공항, 뭐 마트 등이 다 군산과 어우러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 주민의 편의상 그 대법원 판결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이 저희들이 해상경계선 안에서 군산의 어민들이 여기서 어업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업권 보상받은 게 군산시는 295건이고 김제시는 69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동안 뭐 군산시 어민이 1년에 한 5천억씩 여기서 어업으로 벌던 소득을 그 30년 동안 못했으니까 한 15조 원 정도의 경제 손실이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항만이 생기면은 이것이 이제 만약 김제로 소속이 되면 군산항은 그만큼 위축이 되는 겁니다. 물동량이 일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여기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일로 많은 화물이 일로 옮겨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의 정말 억울한 점은 그동안 이 방조제가 2010년에 완성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33.9km까지의 뭐 특히 가락도까지 이 구간을 뭐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제설을 하고 뭐 청소하고 또 뭐 사고 나면 처리해주고 이 뭐 공유수면 관리해주고 뭐 신항만 기본계획 세울 때 군산시가 협의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여기에 이 방파제를 김제가 달라고 한다.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제는 이 여기까지를 달라고 하고 있고 이 신항만의 방파제까지 원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 항구의 그 보안적 기능을 위해서 만든 항구이기 때문에 군산 새만금 신항만으로 이름을 붙여서 여기는 군산 새만금 신항만으로 하고 이 가운데 이 지역, 이 지역은 저는 새만금시라는 명칭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군산에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까지는 군산시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또 김제도 여기 배후도시와 앞에 농생명용지 여기까지 뭐 또 양보해서 이 남북도로까지 김제가 가져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안은 여기 관광 내조용지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이 가운데 생기는 수변도시와 복합용지는 새만금시로 하되 지금 주민이 있습니까? 주민이 없어요. 조성돼도 2만 5천 정도 되는 수변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근데 이걸 굳이 김제가 갖겠다는 얘기는 이 신항만까지 해서 이 구역을 김제가 꼭 운영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 이 땅이 자기의 땅이다, 자기의 행정구에다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저는 새만금을 소유하는 도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새만금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군산의 인구가 좀 26만이고 김제 한 10만도 안 될 겁니다. 부안 한 좀 6만 정도 될 겁니다. 다 해야 한 4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를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서로 합쳐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전라북도뿐 아니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같이 번영을 추구할 만한 좀 과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군산시나 김제시나 부안군이나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다녀도 기업이 옵니까? 기업이 안 와요. 또 온 기업도 저희들이 대우자동차가 오고 GM코리아가 왔을 때 군산이 자동차의 도시가 돼서 굉장히 큰 번영을 부과할 걸 믿고 또 저희 대학도 자동차학과를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자동차 공장을 GM코리아에서 세 개 중에 하나를 폐쇄할 때 어디를 폐쇄했습니까? 부평을 폐쇄했어요? 창원을 폐쇄했어요? 군산을 폐쇄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뭐 데모하고 별 뭐 주장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원이나 부평보다는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조선이 크게 호황이 돼서 지금 막 산업인력이 없어서 좀 아우성이고 구하려고 좀 그러는데 그 전에 불과 한 7, 8년 전에는 조선이 너무 또 불황이라서 그 공장을 줄여야 될 상황이 되니까 어디를 줄였습니까? 군산 공장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고용 재난직으로 근 한 4, 5년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구가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침 이런 논쟁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행안부가 중앙분쟁 조정해서 이걸 뭐 땅을 김제 것이니 뭐 군산 것이니 싸울 게 아니고 자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 오늘 강의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 메가시티는 그전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메가시티라는 그 개념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력이 다 어디로 쏠리면 수도권으로 쏠립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자. 굳이 서울로 안 가도 부울경에서 모든 걸 만들어 보자. 여기도 뭐 부산 엑스포도 있고 부산 영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합쳐가지고 마치 미국 가면은 동부에는 뉴욕 있고 서부에는 샌프란시스코 뭐 LA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에는 텍사스가 있고 오스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휴스턴 이런 것 다 각 지역별로 중점적인 그러한 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메가시티인데 그것을 부울경은 하다가 지금 뭐 쉬운 과정이 절대 아니죠. 그다음에 또 광주, 전남이 또 하고 있고 또 대전과 세종과 충남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지 않아도 거기서 각종 산업과 문화와 예술과 또 정치 여건이 서울 못지않게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같이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게 메가시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큰 도시가 있나요? 도청 소재인 전주가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70만 밖에 안 돼요. 그 전주하고 완주 합치고 뭐 좀 더 합쳐서 100만을 만들어야 이제 광역시가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메가시티를 공약을 했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 왜냐? 이 땅이 1억 2천만 평입니다. 서울의 3분의 2 크기예요. 엄청난 땅입니다. 여기다가 군산과 김제와 부안 합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익산까지 합치면은 저희가 인구 한 80만 90만 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가시티를 가지고 이 새만금을 풀어나가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이것을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한테 저희 건의를 해서 또 도에서도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도에 물어봤더니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있는데 영역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 군산, 김제, 부안이 메가시티가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특혜가 있어야 할 뭐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나중에는 이 4개 권역이 뭐 새만금시라는 명칭으로 통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메가시티가 되면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례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인허가를 굉장히 완화시키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것처럼 메가시티가 되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은 쉽지는 않지만 일단 김제가 이 땅을 김제시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또 이게 군산이라고 주장한다고 김제가 또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소유하는 게 아니고 공유하자 하는 개념이 제 주장이고 그것을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한번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행정구역 관할 다툼에서 벗어나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윈윈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 지금 산업단지는 미래산업이고 또 명품 수변도시는 새만금시에 만들어져 있고 첨단 농업지구는 지금 김제 쪽으로 좀 농업용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관광 레저는 이 부안 쪽에 지금 거대한 레저 일본의 젠보리대가 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메가시티 전라북도도 이 메가시티 구성해서 만약 또 낙오가 되면은 우리 도는 이제 거의 존립이 안 되는 도가 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우리도 뭔가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국내에 그런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이 새만금의 경제 지리적 위치를 잘 살려서 그런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강점 또 새만금 신항이 수심이 20m 이상 깊은 수심을 지고 있다는 것. 또 농식품 기업과 농식품 인적 자원이 전라북도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이 근대에 번영했던 시기는 우리가 그때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지만 농업으로 쌀을 그 일본으로 수출하고 할 때 제일 번창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자원이 농식품 자원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내를 대상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농식품 자원과 농식품 인적 자원, 농식품 또 그런 연구 능력, 농식품 개발 능력, 농식품 관련 기업, 이 전라북도가 강점을 갖고 있고 요즘 하림이나 우리 참프레나 동우산업 같은 경우는 이 닭 가공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서 절대 따라오지 못할 만큼 경쟁력이 있어요. 또 식품 관련돼서는 우리 농촌진흥청 등 농수산대학이든 다 이 모든 그 농업 관련된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은 전주 밑에 있는 혁신도시로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착안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전북 도민회 회장인 그 하림그룹의 김은구 회장이 강연하는 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거다. 저걸로 가면은 이 새만금 지역이 무슨 다른 지역에 뭐서 결정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항구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주장하는 도미니에서 연구해서 하링그룹의 김웅현이 주장하는 개념은 여기를 글로벌 푸드 허브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만들 때 정부에서 여기는 무슨 기업이 와야 된다. 여기는 국내 5대 기업이 꼭 와야 된다. 하고 아무리 외친다고 기업이 옵니까? 기업 안 와요. 기업은 뭐 따라서 오죠? 기업은 돈 따라서 오는 겁니다. 돈이 벌려야 와요. 여기 사업하신 분 많이 계신데 돈이 벌리면 오지 말래도 와요. 근데 돈이 안 벌리니까 안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구도 자꾸 줄어있고 산업인력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은 잘 되고 있죠. 태양광은 그 100메가와트 하나 만드는데 한 1,300억 들어가는데 1년에 한 300억씩 순수입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4년만 지나면 투자한 원금이 회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지역의 넓은 땅은 태양광으로 당분간 깔아놔도 됩니다. 근데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멈춰 있어요. 그 뭐 한 20년 동안 놔뒀다가 20년 후에 철거하고 다른 거 하면 되죠.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도 좋은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도 400메가와트급만 넘어가면은 석탄 발전하고 단가가 같아져요. 근데 군산 앞바다는 대륙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풍력을 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또 발전 타당성 높게 나와요. 근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진행이 잘 되도록 해주기만 하면은 좋은 산업이 되고, 특히 이제 농식품 산업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도미네에서는 이 푸드 허브와 마이스 허브, 그 마이스는 미팅, 뭐 여러 가지 회의,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엑시비션 해가지고 거대한 그런 회의를 하는 그 복합 리조트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게 이제 두 가지 꿈을 주장했는데, 그걸 하려면은 인센티브를 최고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인센티브는 지금 최고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새만금 땅 그 100년간 임대해 주는 거 아시죠? 얼마씩 임대해 주죠? 평당 5,000원이에요. 그 10,000평의 공장을 가지면은 5천만 원만 임대료 내면 쓸 수 있어요. 100년간. 그래서 지금 김관영 지사께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 우리 시장도 열심히 뛰고, 다 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조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건에 따라서 막 그 부침이 있어요. 조선업이 지금 잘 되지만 또 20년 후에 또 침체됐을 때 또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자동차, 우리 전기 자동차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농식품 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유럽에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도 이 좀 매립을 해가지고 항구를 만들, 여기 로테르담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유럽의 5억 명의 인구들의 이 농식품 제품들이 여기서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새만금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새만금에서 비행기로 2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 도시가 60개나 있어요. 여기는 15억 명이 삽니다. 15억 명. 여기는 5억 명이고. 그 다음에 이 새만금항은 대규모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우리 전북 지역에는 하림 등 농식품 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또 농촌진흥청 관련 연구원들이 3,000명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가지고, 특히 이 유럽 시장은 이미 선진국이지만 이제 여기는 성장세가 둔화된 늙은 시장입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 시장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을 해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됐지만 이 유럽보다 더 큰 시장입니다. 그 한번 더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건 지금 신앙만 그 조감도입니다. 요게 그 문제의 방파제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수변도시인데 요거를 김제가 자기 거로 가자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군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새만금 신앙을 식품 전문학으로 만들고 요 뒤에 배우부지를 식품 산업단지를 전설하면 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에서 오렌지, 유럽에 공급하는 오렌지의 60%를 공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오렌지를 생산하나요? 안 합니다. 오렌지를 전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그 가공해서 수출하는 하면서 이 농산물 수출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제가 그 참고를 할 자료로 이게 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입니다. 이게 바다에서 들어온 쪽이고요. 이게 다 부두예요. 물론 이 로테르담 항구가 이 농식품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뭐 설비 제품, 뭐 자동차 다 해요. 전자제품 하지만 이 중에 그 농식품 관련된 와게니겐 대학하고 해서 후드밸리를 조성해서 이 로테르담 항으로 오렌지, 바나나, 포도가 다 들어와요.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서 오렌지나 바나나, 뭐 포도, 이 스페인에서 모두가 일로 옵니다. 여기서 가공이 돼요. 주스로 되기도 하고 제품이 돼서 다시 나갑니다. 그런 단지를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소위 세 군데 농식품 전문 처장을 만든 겁니다. 최고 수심이 이 파랗게 깊은 데가 좀 항로입니다. 깊어요. 여기 24m. 충분히 새만금 신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푸드 허브하고 과일 포트하고 냉동 저장 포트를 만들었는데 이 푸드 허브라는 게 2019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일은 이건 1994년도는 꽤 오래전에 2010년 비전을 만들어서 여기는 모든 과일이 이리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020년에 이 거대한 저장 창고를 가서 보면 거대해요. 이런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여기 형성이 돼서 그 업체가 또 같이 관여합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새만금 신앙을 보고 새만금 신앙을 저 로테르담 같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 네덜란드 대사가 이쪽에 많이 방문하고 있고 또 하림의 김호국 회장이 관련 식품회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 능력으로는 저렇게 크게 못 만드니까 세계적 기업한테 그 의사를 투자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투자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아시아는 식품 시장 규모가 2조 8,980억 불이고 2018년 기준으로 유럽보다 큽니다. 또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2조면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은 이게 달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입니다. 뭐 한 2,500조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나 반도체보다 훨씬 더 시장 규모가 커요.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제조업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연결되면은 결국은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즐기고 자기 관리하는 그 문제만 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로봇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식품 산업이 굉장히 우리 중요한 산업이 되고 또 특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식자재를 생산을 많이 하지만 고부가 가치 식품은 다 수입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금률이 20%, 우리도 20%밖에 안 돼요. 다 수입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어요. 중국의 부자들은 한국의 분유를 먹이지 자기 나라 분유를 먹이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딸기니 뭐 배 이런 같이 맛있는 것도 한국산이 있지만 하여간 식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앙만을 식품 특화로 만드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뭐 투자 특권이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계획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새만금 조성 사업 중에서 현재 규모가 5만 톤급밖에 못 들어와요. 요거를 10만 톤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꿔주는 항만 조성 사업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냥 게을리하고 있으면 그냥 자파 항구로서 지금 육선석을 준비하고 또 컨테이너 항구 또 이 자동차 항구 그다음에 크루즈 항구까지는 계획이 돼 있어요. 구선석이. 근데 그것을 저렇게 거대한 벌크선이나 이 농산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백날 이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큰 기업들 보고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큰 식품 기업 보고 일로 와서 동아시아의 시장을 겨냥해서 장사를 해라 하고 얘기한들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런 예를 제가 하나 또 들면은 우리 위도 밑에 거대한 지금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군산 부두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면 군산에 있는 제조업체가 다 그 큰 시장을 참여해서 이익을 낼 수 있죠. 근데 지금 군산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 만한 부두가 없어요. 군산 부두가 중량 부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도 밑에 근 2기가와트면은 뭐 규모로 치면은 뭐 한 100메가와트가 5천억이니까요. 1기가면 5조, 10조 정도의 그 자재가 거기에 만들어지고 납품되고 생산돼야 되는데 그것을 군산에서 만들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건 부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냐? 결국 목포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군산에서 위도 밑에까지는 60km밖에 안 되는데 목포에서 오면은 이게 100k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도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군산에서 하고 싶은데 못해. 마찬가지로 이 항구가 저렇게 글로벌 후드 허브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항구가 5만 톤급밖에 못 들어오면 큰 배가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도청이나 시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저걸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께 이제 그때 물어봤더니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만 톤짜리 부두를 5만 톤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큰일을 했죠. 또 이제는 5만 톤짜리 부두를 10만 톤까지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강력히 주장해야 되는데 군산만 주장할 게 아니고 김제와 부안이 같이 주장하자 이런 얘기예요. 김제는 왜 같이 참여해야 되느냐. 김제야말로 정말 농식품 산업이 주력인 그런 시입니다. 계속 지금 종자 산업이니 뭐니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산업화 시켜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놓고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K 푸드니 K 뭐 팝이니 뭐 K 한류가 막 지금 해가지고 우리 제품이 뭐 세계 1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식품도 넣어가지고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역이 농식품의 큰 수출 지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에다가 지금 무슨 뭐 농산물을 질 때 토마토를 짓고 양파를 짓고 할 때 농림부에서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의 가격이 교란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겨냥할 것이 아니고 세계를 겨냥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 하겠다는 또 그런 기업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인들을 우리가
격리해주고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인데,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푸드 허브는 그 도민회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또 도에서도 지금 그 인지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현대중공업에 방문했을 때 와서 글로벌 푸드 허브로 언급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전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메가시티가 조성이 돼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뭐 컨벤션 허브에서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뜬금없이 새만금의 그 허허벌판에 무슨 라스베가스 같은 걸 생각하냐. 당장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일을 해야 됩니다. 20년, 30년 후에 하더라도 이 라스베가스도 1931년에는 사막에 있는 조그만 기차역에 불과했어요. 근데 거기에 네바다주에서 모든 도박이 금지되어 있을 때 너무나 못 사는 지역이니까 우리 주만이라도 도박을 허용해달라. 그래서 도박업을 허용해주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업을 주로 마피아가 했습니다. 그 당시 플라멩고 호텔 등 지면서 도박과 환락의 도시고, 그 당시 이제 대공황이 끝나는 1931년도에 후보덤에 투입됐던 많은 노동자들이 라스베가스에 흘러오면서 그냥 흥청만청 도시가 커지다가 저것을 네바다주가 그 도박과 환락의 도시로만 끝나게 한 게 아니고 저것을 드디어 이제 컨벤션 도시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패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가 아니고 저기에 힐튼이라든가 MGM이라든가 제대로 된 호텔들한테 문을 제공합니다. 같이 도박업을 같이 해라. 그러면서 거대한 회의실을 만들고 또 그 쇼핑몰, 공연장, 또 전시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줘요. 저기는 이 라스베가스 가서 보시면은 객실이 30만 명, 객실은 15만 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3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카지노로 돈을 벌기 때문에 객실료가 엄청 쌉니다.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여행사들이 저쪽으로 여행을 자꾸 보내는 이유는 인센티브 투어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메이가 올해 뭐 우수 사원 뽑아가지고 뭐 몇천 명 뭐 포상휴가 일로 보내요. 가서 밤엔 도박도 즐기고 또 옆에 여행도 하고 또 반값도 싸고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도박으로 생긴 도시가 이 15만 개의 방을 보유한 뭐 어마어마한 호텔들이 있는 거대한 컨벤션 도시가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그건 뭐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성이 됐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CES,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또 뭐 애플 이런 데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선보이는 CES가 여기서 열립니다. 왜 열리냐면 뭐 여기 가면은 회의 말고도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가족을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또 부부 동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회의 중에 아내는 뭐 놀러 다닐 수 있고 가족은 또 뭐 이 휴가를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컨벤션 도시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방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싱가포르 가면 마리나 샌즈베이라고 있죠. 그 싱가포르 가신 분 아시겠죠? 건물 3개 위에 거대한 배처럼 해가지고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고, 그 샌즈가 여기서 하나의 카지노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 마리나 샌즈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영종도도 문을 두드렸어요. 영종도에다가 오픈 카지노, 내국인을 출입하게만 해주면 짓겠다. 그러니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하마터면 싱가포르가 아니고 영종도에 생길 뻔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오픈 카지노는 강원도 태백 정선에만 된다. 근데 이 태백 정선지구는 저렇게 복합 리조트로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박의 도시가 된 거예요. 마치 마카오처럼. 마카오가 도박의 도시입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박의 도시인데, 그런 도시를 이 샌즈
또 윈 호텔 이런 데들이 들어가서 지금 마카오도 컨벤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싱가포르에서 마리나 샌즈베이 호텔이 형성되고 또 싱가포르도 컨벤션 도시로서 아주 좋죠. 근데 그런 데들은 이 반값들이 상당히 비싸요. 하지만 그 관광거리가 되고 카지노가 오픈 카지노 되니까 일본에서도 이제는 카지노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하고 나가사키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오픈 카지노 정책이 될 걸로 봅니다. 결국은 싱가포르 같이 청정하고 소득이 높고 국민의 의식수이 높은데도 도박에 빠지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오픈 카지노를 마리나 샌즈베이에 주면서 거기서 도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그런 또 감독 이런 기능을 같이 부여해서 이 도박에 국민들이 빠지지 않도록 뭐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2023년도 올해 이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에 참여한 기업이 3,100개나 돼요.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는 1년에 4,200만 명이 관광을 옵니다. 컨벤션 참가자가 600만 명 돼요. 그리고 이 고용업가는 엄청나게 많죠. 그 호텔에 일하는 사람들부터.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가 이제 거대한 컨벤션 도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도박과 향락의 도시가 컨벤션 도시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도박과 향락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왜 들었냐면은, 우리는 부안에 관광 레저 용지라고 300만 평 부지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은 거대한 이제 골프장을 진다거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거기를 사실은 대형 리조트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대규모 테마파크. 근데 여러분들 뭐 LA 가시면 뭐 디즈니랜드, 플로리다 가면 뭐 디즈니 월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하고 싶은데 안 와요. 우리나라보다 상해나 동경이나 홍콩을 더 사업성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만금에 오라면 오겠어요? 안 오죠. 지금 평택에서도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추진하다가 멈췄고 막 다 온다 하다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저 250만 평 공짜로 주겠다. 공짜로 주긴 뭐하면 뭐 단돈 1원에 주겠다. 텍사스에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25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25조에 상당하는 땅을 1달러에 줬습니다. 그냥 주면 안 되고 1달러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년간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그 텍사스 주지사 머릿속에는 삼성의 250조만큼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텍사스 주민 아니겠느냐.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거기다 저어놓으면 또 그 공장을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테마파크 하나 만들려면 보통 2조 이상 듭니다. 더 제대로 하려면 뭐 한 5, 6조 들어가요. 물론 2, 30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2,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정말 만약 어렵다면, 조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면 2, 30년 후부터 땅값을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익을 갖게 되는 시점부터 땅값을 받겠다. 그동안 써라. 원한다면 소유권 다 주겠다. 대신 그만큼 투자를 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겠다. 지금 카지노 같은 거 해줄 때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객실을 몇 개 이상 확보해라.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처음에는 뭐 500개, 그 다음에 1000개. 그래서 이 이상 객실을 확보하지 않으면 카지노 허가를 회수한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써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투자하겠다 그러면 파격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주고 경쟁을 붙이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그 300만 평쯤 되는데
뭐 그 게이트웨이라 해가지고 30만 평을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려고 작업을 했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답답하게 그냥 안 되니까 다니면서 백날 올해도 안 오면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서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나중에 컨벤션 시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다 그대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그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것을 계기로 우리가 이거 분할을 해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고 이 공유하자. 새만금을 다 같이 공유해서 또 마침 익산시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니까 익산시까지 포함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공유를 통한 번역을 해보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법적인 그런 다툼은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법적으로만 다툴 게 아니고 김제와 부안과 군산이 함께 전 문제를 논의하고 저렇게 해서 메가시티가 되면은 당신들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죠. 또 도에서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이런 글로벌 푸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겠느냐. 그런 재원을 대주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저 땅이 김제 땅이다. 저 땅이 군산 것인데 왜 뺏어가냐. 이러고 싸우고 있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 아깝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출퇴근만 하고 자기 업무를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저런 거대한 그림과 계획을 같이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큰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분할을 위한 다툼보다는 공유를 위한 공유를 통해서 번영하는 그런 새만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